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12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자유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한 탈북 외교관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특권층의 실상.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여동생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였고 그녀가 오빠 가족의 탈출을 목숨 걸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42일간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평양은 가을이었습니다. 대동강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그 시절이었죠. 저는 박철수입니다. 북한에서는 리철수였습니다. 외무성 청사에서 일했어요. 외무성 유럽국 러시아 담당 서기관이었죠. 왜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리설주예요. 김정은의 부인이죠. 그 덕분에 평양 한복판 15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검은색 볼보 승용차도 몰았어요. 외무성에서 지급한 차량이었죠. 배급? 저희는 배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달러와 인민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입니다. 청진항이 보이는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청진항 부두에서 화물 하역 일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배가 들어오면 밀가루 자루를 나르셨죠. 어머니는 수산물 시장에서 명태와 오징어를 파셨어요.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명태국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부두에서 가끔 러시아 초콜릿을 가져오셨어요. 철수야, 이게 러시아 과자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 나가봐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죠. 외국어 대학 러시아어과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 수석이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3년 일했죠. 그곳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더군요. 책을 자유롭게 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났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여름이면 청진 앞바다에서 동생 설주와 물장구 치며 놀았습니다. 오빠, 우리 서울 가면 뭐 먹을까? 어린 설주가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이 이렇게 먼 곳이 될 줄은요. 그해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김순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도 먹을 게 있었습니다. 쌀밥에 김치, 명태조림까지요.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말이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김일성 장군님 노래 불렀어요. 15살 큰딸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희가 제일 잘 불렀겠네? 10살 작은 딸 정희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빠, 러시아 말로 사랑해가 뭐예요? 야, 류블류 칩이야. 그런 뜻이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보위부에 끌려갔다더군요. 무슨 죄냐고요? 김정은 초상화를 제대로 닦지 않았답니다. 그 집 가족은 모두 수용소로 갔죠. 10살짜리 아이까지요. 10월 30일이었습니다. 외무성 회의실에서 러시아 무역협정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문서였죠. 제가 러시아어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문서 한 줄을 쓰다가 실수했어요. 최고 영도자께서 러시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써야 하는데 러시아를 따라가신다라고 썼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죠.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동행과 수행의 차이니까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문서를 제출했어요. 저는 안심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요. 2023년 11월 3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저는 외무성 청사 3층 유럽국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역협정 문건들이었어요.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더군요. 최고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숙청 대상자 명단.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제 이름을 봤습니다. 리철수, 외무성 유럽국 서기관.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리철수 저였어요.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영 명적 외교 문서 작성죄. 처리 방침은 즉각 체포였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 러시아 무역협정 문서에서 최고 존엄을 낮춰 기술한 반당적 행위. 제 문서 작성 실수였어요. 함께 하신다를 따라가신다로 쓴 거였죠. 그깟 표현 하나로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로 사람 목숨이 달라지는 곳이에요. 모스크바에서 3년 살면서 봤던 자유로운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외무성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평양 527 보이부 차량이었죠.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인가?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요. 15살 영희가 떠올랐습니다. 10살 정희도요. 아내 순이까지요. 우리 가족이 14호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청진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일은 넘으신 우리 어머니요. 명태 파시던 그 손으로 수용소 노역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부두 노동으로 이미 허리가 굽으셨는데 또 고통받으셔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때 이산 가족되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또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점점 가까워졌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리철수, 어디 있나? 당장 나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원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급히 열었습니다. 현금을 꺼냈어요. 달러 3,000불과 인민폐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모은 돈이었죠.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3층에서 1층까지 숨도 안 쉬고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리철수 멈춰. 1층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제 차가 있었죠. 검은색 볼보요. 외무성에서 지급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후문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어디 가십니까?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급하게 나가면 의심받으니까요. 뒷거울을 봤어요. 외무성 청사 정문에서 보위부원들이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뒤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구나. 리설주의 오빠라는 신분도, 외교관이라는 지위도, 모스크바 대사관, 경력도, 15층 아파트도, 검은색 볼보도 모두 끝났구나.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동강구역 15층 아파트요. 평양에서도 좋다는 동네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15층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명태조림 냄새가 났습니다. 청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해. 옷 입고 5분 안에 준비해. 도대체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 보이부가 온다. 우리 다 죽어. 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보이부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6.25 때 인민군이 온다던 그 공포와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더했죠. 같은 민족이 서로를 잡아가는 거니까요. 순이가 영희와 정희를 불렀어요. 애들아, 당장 나와. 외투 입어.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금반지를 챙겼습니다. 4개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산 거였죠. 옷 속에 숨겼습니다. 달러와 인민폐는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꺼냈습니다. 11월이면 평양도 춥거든요. 특히 밤에는요. 청진 바닷바람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영하로 내려갑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5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외교 문서에 표현 하나. 잘못 써서 우리 가족이 모두 죽게 됐다고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따라와. 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어요. 15층 아파트, 깨끗한 거실, 따뜻한 방, 명태조림 끓던 부엌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어요.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내려가면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평양 외곽으로 가. 일단 숨어야 해.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서 정희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거울을 봤어요. 혹시 보이부 차량이 따라오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검문소라도 나타나면 어쩌나 싶었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폐공장에 도착했어요. 1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죠.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차를 공장 뒤편에 숨겼어요. 나무 사이에 세웠죠.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요. 가족을 데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해. 순이가 정의를 안았어요. 아이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먹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없었죠. 물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나중에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11월 평양 밤은 추웠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였죠. 창고에는 난방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제가 창고 입구를 지켰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막막해. 평양을 어떻게 빠져나가요? 검문소가 곳곳에 있잖아요.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제 얼굴은 곧 모든 보안원에게 전달될 거예요. 리설주의 오빠 김정은 천남의 반역자 외교관으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줄까요? 반역자 가족을 도우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이 차가운 창고에서?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정희를 봤어요. 떨고 있는 딸들을요. 아버지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보이 부인가? 순이가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문 뒤에 숨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었죠. 달빛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설주였어요. 오빠. 설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주야? 여기까지 어떻게 해? 오빠, 시간 없어요. 보이부가 내일 새벽 5시에 오빠 집으로 갈 거예요. 설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둘은 청진 바닷가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설주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구했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설주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설주가 저를 구하러 왔어요. 설주가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돈뭉치를 꺼냈어요. 오빠, 내가 도와줄게. 중국 돈 10만 위안이에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묵직했어요. 금반지 4개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요. 중국에서 팔 수 있어요.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영철이라는 브로커예요. 새벽 1시에 여기로 올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설주야. 이건 너까지 위험해져. 설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오빠, 내 가족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 날 구해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구할 차례예요. 눈물이 설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걸로 중국까지 가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오빠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설주야.
북한이 얼마나 지옥인지 세상에 알려줘요. 오빠만 할 수 있어요. 외교관이었잖아요. 모스크바도 받고요. 그 차이를 증언해야 해요. 설주가 급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빠 꼭 살아요. 한국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김정은이 알게 되면 설주도 위험해질 거예요. 동생이 오빠를 도왔다는 이유로 숙청당할 수도 있어요. 순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설주 동생이 준 기회예요. 우리 꼭 살아야 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봤습니다. 10만 위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쯤 됩니다. 금반지 4개도 묵직했습니다. 여동생의 희생이 느껴졌죠. 쪽지를 펼쳤습니다. 박영철, 새벽 일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애들한테 뭐라도 먹여야 할 텐데. 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없었어요. 물도 없었죠.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2시가 됐어요. 우리는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설주 이모가 우릴 도와준 거죠? 그래. 이모는 괜찮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설주가 무사할지요. 정희가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민지도 순이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고 입구를 지켜봤죠. 새벽 1시, 박영철이 올 시간이었어요. 손에 든 돈뭉치를 만져봤습니다. 10만 위안. 여동생이 준 돈이었어요. 설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이었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요.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설주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실상을 증언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모스크바를 본 사람으로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겠어요. 새벽 1시가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트럭이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리철수 씨 맞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영철입니다. 리설주 여사님이 연락하셨어요. 박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출발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가야 해. 영희와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순이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너머에 자유가 있을 거예요. 트럭에 올랐습니다. 짐칸이었어요. 박영철이 말했습니다. 무산까지 갑니다. 이틀 걸려요. 그 다음은 두만강입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어요. 저는 남쪽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이 있는 방향이었죠. 꼭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새벽 3시였습니다. 트럭이 평양역 뒷골목에 멈췄어요. 화물 적재장이었죠. 박영철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저 신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신분증이었습니다. 죽은 광산 노동자 가족 신분증이에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죠. 제 새 이름은 김만철, 45세.
무산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순이는 리순옥 42세, 영희는 김순이 15세, 정희는 김철이 10세였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누더기 같은 옷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찢어진 작업복이었어요. 광산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죠. 얼굴도 바꿔야 합니다. 박영철이 석탄 가루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세요. 광산에서 막 나온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석탄 가루를 얼굴에 발랐습니다. 검게 물들었어요. 손도 발랐죠. 순이와 영희, 정희도 모두 석탄 가루를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외무성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김만철, 광산 노동자였죠. 17번째 화물칸입니다. 석탄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 안에 숨으세요. 석탄 화물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긴 열차였어요. 20칸 넘게 연결돼 있었죠. 17번째 칸이었습니다. 높이가 3미터쯤 됐어요. 박영철이 사다리를 걸쳤습니다. 올라가세요.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순이가 올라왔습니다. 영희와 정희도 올라왔어요. 박영철이 석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4명이 누울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석탄 사이 틈이었죠. 우리는 하나씩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부터 들어갔어요. 순이, 영희, 정희 순서였죠. 석탄이 온몸을 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박영철이 석탄을 다시 덮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요. 무산까지 24시간입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무산에서 만납시다. 행운을 빕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석탄 속에 갇혔습니다.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열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출발 신호였어요.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점점 빨라졌죠. 우리는 평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석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세대는 IMF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숨 쉴 수는 있었잖아요. 이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무덤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죠. 물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정희가 기침했습니다. 콜록콜록. 순이가 정희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 영희도 기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물이 고였죠. 새벽 7시쯤이었습니다. 열차가 느려졌어요. 첫 번째 검문소였죠. 열차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화물칸 검사한다. 리철수 반역자 가족이 도주 중이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죠. 정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희를 꽉 안았어요. 17번째 확인. 봉인 상태 점검. 보안원이 우리 칸 옆까지 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옆이었어요. 누군가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렸죠. 석탄이 흔들렸습니다. 이상 없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석탄 밑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저렸죠. 정오였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였어요. 이번엔 더 철저했습니다. 사다리 가져와. 17번째 직접 확인한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올라온다는 거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쿵쿵. 무거운 군화 소리였습니다. 보안원이 석탄 위를 걸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였어요. 석탄을 발로 밟습니다. 순이가 정희를 꽉 안았습니다. 영희가 숨을 참았어요. 석탄뿐이군. 너무 꽉 차서 사람이 숨을 수도 없겠어. 보안원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가 졌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15시간째였어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못 견뎌요. 너무 아파요. 영희야, 우리 꼭 살아야 해. 설주 이모를 위해서라도. 이모가 우릴 위해 목숨 걸었잖아. 밤이 깊었습니다. 추웠어요. 11월 밤 날씨였죠. 석탄 속은 더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희가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순이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저는 정희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은 쉬고 있었죠. 탈진한 거야. 곧 도착해. 조금만 더. 저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24시간째였어요. 열차가 느려졌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렸죠. 무산역이었습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무산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저는 석탄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신선했습니다. 순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영희도 나왔어요. 정희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다 왔어요? 그래, 정희야. 우리 해냈어. 무산역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24시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았죠. 박영철이 나타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원했죠. 이제 온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야 해요.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온성에 도착했죠. 폐가에 숨었습니다. 사흘 동안이었어요. 음식과 물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먹었어요. 11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박영철이 말했어요. 오늘 밤 건넙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박영철이 우리를 데리고 강변숲으로 갔어요. 두만강이 보였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퍼붓듯 내렸어요. 비가 오는데 건널 수 있습니까? 비 올 때가 좋습니다. 경비병들이 초소에 있거든요. 조선족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저는 최성우입니다. 고무 튜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건너야 합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검고 거셌어요. 불어나 있었죠. 폭이 150m입니다. 15분이면 건넙니다. 물은 영하 5도입니다. 정희가 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최성우가 말했어요. 출발합니다. 비닐봉지에 옷과 돈을 넣었습니다. 고무 튜브에 묶었어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갈이 발을 찔렀어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뛰어드세요. 최성우가 외쳤습니다.
제가 먼저 고무 튜브를 붙잡고 뛰어들었습니다. 순이와 영희, 정희도 뛰어들었어요. 강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죠. 여러분, 청진 바다에서 수영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여름이었죠. 설주와 함께 웃으며 헤엄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강이었어요. 물살이 새었습니다. 고무 튜브가 흔들렸어요. 붙잡기가 힘들었죠. 최성우가 앞장섰습니다. 따라오세요. 발을 차며 헤엄쳤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였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경비병이었습니다. 초소에서 나온 거예요. 쏜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동 소총이었어요.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총알이 강물을 때렸죠. 계속 가세요. 최성우가 외쳤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영희와 정희도 헤엄쳤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조명등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죠. 정희야.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가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고무 튜브를 놓쳤죠. 물살이 너무 세고 팔에 힘이 빠졌나 봅니다. 정희야, 놓치지 마. 영희가 동생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정희가 영희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정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무 튜브를 놓고 잠수했습니다.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손을 휘저었습니다. 뭔가 잡혔어요. 정희 머리카락이었죠. 끌어올렸습니다. 정희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기침했습니다.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저는 정희를 순이에게 넘겼습니다. 고무 튜브 붙잡아. 영희가 정희의 고무 튜브를 가져왔습니다. 정희야, 이거 잡아. 정희가 고무 튜브를 붙잡았습니다. 기침을 계속했어요.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빨리. 최성우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물살과 싸웠습니다. 차가운 물과 싸웠죠. 죽음과 싸웠어요. 100m쯤 왔습니다. 50m가 남았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m가 남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갈이 느껴졌어요. 다 왔습니다. 최성우가 외쳤습니다. 저는 기어 올랐습니다. 강변 자갈밭이었어요. 순이와 영희, 정희도 기어 올랐죠.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조명등이 보였어요. 북한 경비병들이었죠.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닿지 않았어요. 너무 멀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영희와 정희도 쓰러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명이 한데 뭉쳤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죽을 뻔했습니다. 정희가 물에 빠졌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유의 첫걸음이었어요. 최성우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우리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마른 옷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중국이에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훈춘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70세쯤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이라고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로가 타고 있었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죠. 많이 드세요.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눈물이 났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정희가 밥을 먹다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김순이 할머니가 정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향이 북한이다. 함경도 청진이지. 언제 나오셨어요? 한국 전쟁 때. 70년 전이다. 이제 고향은 꿈에서만 보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한국 간다니 부럽다. 나는 못 가. 늙었어. 우리는 사흘 동안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렸어요. 11월 14일 최성우가 왔습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화물 트럭에 올랐습니다. 짐칸에 숨었어요. 2000km를 가야 했죠. 닷새가 걸렸습니다. 11월 19일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건물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리세요.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위조 여권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제 여권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죠. 이제부터 한국인입니다. 관광객으로 행동하세요. 옷도 바뀌었습니다. 깨끗한 등산복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국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11월 26일 기차를 탔습니다. 베이징에서 쿤민까지였어요. 3000km였죠. 이번엔 객차였습니다. 일반 승객으로 탔어요. 긴장됐습니다. 나흘이 걸렸습니다. 11월 30일 쿤밍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묵었습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어요. 일주일 동안 쿤밍에 있었습니다. 태국 비자를 기다렸어요. 12월 7일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화물 트럭을 탔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12월 9일 윈난성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서 있었죠. 차를 세우시오. 트럭이 멈췄습니다. 공안이 다가왔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중입니다. 모두 내리시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공안이 물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오. 저는 위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죠. 공안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제 얼굴과 비교했죠.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관광객입니다. 공안이 순이와 아이들 여권도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공안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겼어요. 12월 10일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방콕까지 1000km였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일반 관광 버스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풍경이 펼쳐졌어요. 야자수가 보였죠.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자유로웠죠. 나흘이 걸렸습니다. 12월 14일 방콕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묵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대사관에 갈 거예요.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이면 한국이죠? 그래, 내일이면 집에 가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집이에요? 저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야. 41일이 걸렸습니다. 5,000km를 왔어요. 훈춘에서 베이징, 쿤밍을 거쳐 방콕까지였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였어요.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대사관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정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 파랑, 흰색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순이도 울었습니다. 영희와 정희도 울었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42일이 걸렸습니다. 5,000km를 왔어요. 석탄 속에 숨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총알이 날아왔죠. 정희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대사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도 따라왔어요. 넷이 함께 걸었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사관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순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사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18일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살아있었어요.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교육을 받았어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스마트폰도 처음 만졌죠. 영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빠, 리설주 이모 나왔어요. 뉴스 사진이 보였습니다. 설주가 김정은 옆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이모 잘 있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설주야, 잘 있어. 꼭 살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2024년 4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영희와 정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신기했죠. 밤 12시에도 문을 연다니요. 여보, 이게 자유구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5월에 첫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작은 시민단체였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3년 일했죠. 자유로운 세상을 봤어요.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단어 하나 잘못 쓴 죄로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9월 2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강연했습니다. 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영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말씀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도 6.25 때 이산 가족이 됐어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잔이 부딪혔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행복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리설주 이모도 올 수 있을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순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어요. 김정은이 나왔죠. 리설주도 옆에 있었습니다. 설주야, 잘 있어. 꼭 살아. 속으로 또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죠.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북한 실상을 증언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모스크바를 본 사람으로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겠어요. 여동생 설주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요. 우리를 받아준 이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자유인으로요.